빗줄기가 세차게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서울의 밤을 가득 채웠다. 강 하나는 차가운 빗속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폐가 터질 듯 숨이 찼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어둠의 사냥개였고 자신은 연약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저기 있어. 등 뒤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지만 하나는 이를 악물고 더욱 속도를 냈다. 손에 꽉 쥐인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땀과 빗물로 축축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가족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연구 기술을 눈앞에서 도둑맞고 오히려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채 절망 속에서 눈을 감으셨다. 그 배후에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마저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든 하나는 잠시 벽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낡은 운동화는 이미 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대로 잡힐 수는 없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다. 그때 골목 끝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K그룹 타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철옹성과도 같은 곳이었다. 밤늦은 시간에도 빌딩은 환한 빛을 뿜어내며 도시의 밤하늘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간 태산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는 곳이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뇌리를 스쳤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하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빌딩을 향해 달렸다. 정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빌딩의 측면 직원들이나 청소부들이 이용하는 작은 통로를 발견한 그녀는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 야간 청소팀이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하나는 그림자처럼 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부로 들어오자 숨막힐 듯한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CCTV 카메라들. 하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비상계단을 향해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건물의 가장 높은 곳, 제왕이 머무는 곳이었다. K그룹의 총수 권지혁의 사무실. 언론을 통해 본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음 조각 같았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아니, 들어줄 리가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한층 한층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기어오르듯 올라갔다.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복도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최고 경영진의 사무실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추격자들이 언제 여기까지 닥칠지 몰랐다. 하나는 총수 사무실의 묵직한 문고리를 잡았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틈으로 안을 살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 거대한 책상을 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바로 권지혁이었다. 그는 화상회의 중인 듯 냉정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워서 마치 모든 것을 얼려버릴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추격자들의 목소리였다. 시간이 없었다. 하나는 결심을 굳히고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누구냐? 권지혁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꽂혔다. 화상회의 화면 속 인물들도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하나는 그의 얼굴을 마주볼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그의 거대한 원목 책상 아래 어두운 공간뿐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권지혁의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거의 동시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침입자가 이쪽으로... 책상 아래 좁은 공간에 웅크린 하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책상 너머의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구두, 완벽하게 재단된 바지, 그리고 그 위로 느껴지는 냉랭한 기운. 권지혁은 미동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이 책상 아래의 불청객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그에게 애원할 뿐이었다. 제발,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그녀의 삶과 아버지의 명예가 그의 침묵 한 번에 달려 있었다. 권지혁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동안 책상 아래 겁에 질린 생명체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시선을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들을 향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움직였다. 내 허락 없이 내 사무실에 발을 들인 건 누구지?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것이 죄송합니다 회장님. 놓친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권지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그의 시선은 그들을 꿰뚫는 듯했다. 여긴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없어.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남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지만 감히 K그룹 총수의 말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가늘게 내쉬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책상 아래 웅크린 채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권지혁은 조용히 화상회의 연결을 종료했다. 이제 이 거대한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방금 전 추격자들을 쫓아낼 때보다 더 날카롭고 냉정했다. 이제 진짜 위기는 시작이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강하나는 여전히 권지혁의 책상 아래 그의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옥죄던 죽음의 공포는 잠시 물러났지만 그 자리를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위압감이 대신했다. 이 남자의 존재감은 자신을 쫓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권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 없는 물건을 감정하듯 혹은 성가신 벌레를 발견한 듯 무미건조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하나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제 그만 기어나오는 게 어때? 내 책상 밑이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닐 텐데. 그의 말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온기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하나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비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느라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흠뻑 젖은 생쥐꼴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과 마주서게 된 것이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값비싼 시계,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누구지? 그가 다시 물었다. 질문은 짧고 간결했다. 불필요한 수식어는 없었다. 갱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강하나, 저들은 누구고 왜 널 쫓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하필 여기냐는 거다. 그의 질문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의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다. 그는 그녀의 사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가신 상황이 왜 자신의 영역에서 벌어졌는가 하는 점뿐이었다.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서 두려움에 굴복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동정심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성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익이었다. 그들은 태산그룹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말에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처음으로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작은 변화가 생긴 순간이었다. 태산그룹, K그룹의 숙적이자 시장의 패권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였다. 태산그룹,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쳤다. 네가 태산그룹에 무슨 짓이라도 했나? 아닙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으로 떨리던 그녀의 눈빛에 점차 분노와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 그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태산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우리 아버지의 반도체 신기술을 어떻게 훔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비리 장부까지 전부 다요.
권지혁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와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장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재미있는 소설이군. 하지만 내가 왜 그런 말을 믿어야 하지? 넌 지금 목숨을 구걸하러 온 침입자일 뿐이다.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개울에 권지혁의 입가의 조소에 가까운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 네가 나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 정보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태산그룹을 무너뜨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최만식 회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 말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말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졌다. 권지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증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외장 하드는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 그녀의 목숨은 끝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그의 거대한 책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외장 하드를 그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보안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걸려 있어서 제가 직접 열어야 합니다. 권지혁은 말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하나는 그의 의자에 앉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여러 단계의 암호를 해제하자 수많은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그중 하나의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체메라라는 이름의 연구개발 일지였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개발하신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의 핵심 설계도와 연구 데이터입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설계도의 복잡한 회로와 수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권지혁은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 기술의 중요성과 가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건 하나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태산그룹의 내부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비밀 장부가 나타났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중 몇몇 이름은 권지혁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었다. 초해만식 회장이 이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도 전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권지혁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조작된 자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료의 방대함과 치밀함, 그리고 여러 데이터 간의 교차 검증을 통해 그는 이것이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내가 널 보호해주면 이 모든 걸 나에게 넘기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걸 회장님께 넘기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무기로 사용해서 회장님과 제가 함께 최만식 회장을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회장님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죠. 이건 자선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책상 아래에서 겁에 질려 떨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건 위험한 도박을 제안하는 승부사가 서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그 대담함과 지략. 권지혁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종류의 감탄을 느꼈다. 그는 잠시 동안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태산그룹과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고 자신 역시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달콤했다. 태산그룹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K그룹은 명실상부한 업계의 유일한 제왕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 이 소녀 강하나는 그 열쇠를 쥐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요하, 거래하지. 그의 말에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녀의 긴장을 다시 팽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첫째,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누구와도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둘째, 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셋째, 이 자료에 대한 모든 분석과 활용 계획은 전적으로 나의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녀의 앞에 섰다. 내가 나에게 쓸모없어지는 순간, 혹은 나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거래는 없던 일이 된다. 그땐 태산그룹보다 내가 먼저 널 찾아낼 거다. 알아들었나? 그의 목소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것처럼 차가웠다. 하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들었습니다, 여하. 권지혁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라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짧은 통화를 마친 그는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서 분리하여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잠갔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강하나가 아니다. 넌 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자 가장 위험한 비밀이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라 불린 중년의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하나의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권지혁은 그에게 짧게 지시했다. 이 사람을 펜트하우스의 게스트 스위트룸으로 옮겨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차단하고 24시간 감시를 붙여 식사와 필요한 모든 것은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안 된다. 보안 등급은 최고 레벨로 설정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은 하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쪽으로 오시죠. 하나는 마지막으로 권지혁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다시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에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호랑이 굴에서 벗어나 용의 둥지로 들어온 것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위험한 동맹이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 강하나가 눈을 뜬 곳은 낯선 침실이었다. 온몸을 감싸는 침구는 구름처럼 부드러웠고 희미한 아침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필사적인 도주와 빗속의 추격전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상처와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이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이곳은 K그룹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권지혁 회장의 개인 펜트하우스에 딸린 게스트 스위트룸이었다. 김 실장이 그녀를 안내하며 설명해 주었다. 방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다. 미니멀하지만 고급스러운 가구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그리고 발 아래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아찔한 전망까지.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은 하나에게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했다. 창문은 특수 방탄 유리로 되어 열리지 않았고 문 밖에는 항상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곳은 안락한 안식처인 동시에 완벽하게 고립된 황금 감옥이었다. 옷장에는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새 옷들이 걸려 있었고 욕실에는 모든 편의용품이 갖춰져 있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치밀함과 철저함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그는 그녀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자유를 완벽하게 통제했다. 하나는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더 이상 쫓기는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겉모습이 바뀌었을 뿐 자신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이 그녀를 안내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펜트하우스 내에 마련된 서재 겸 작전실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권지혁이 와 있었다. 그는 어젯밤과 똑같은 냉정한 표정으로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띄워놓고 있었다. 잠은 잘 잤나? 그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안부를 묻는 따뜻함 대신 업무를 시작하자는 재촉이 담겨 있었다. 네. 조하, 시간이 없다. 어젯밤 네가 보여준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빙산 전체를 파헤쳐야 한다. 그의 말과 함께 서재의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멀티스크린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화면 위로 그녀가 가져온 외장 하드 속의 데이터 구조가 복잡한 마인드맵처럼 펼쳐졌다. 권지혁은 이미 밤사이에 그의 최정예 보안팀을 동원해 데이터의 보안 락을 풀고 기본적인 분류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그의 실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팀원들은 이 데이터가 단순한 기술 자료와 비자금 장부의 집합체라고만 알고 있다. 정보의 출처와 너의 존재는 오직 나와 김 실장만 알고 있어.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이 데이터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다. 그는 하나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이 데이터의 주인은 너였으니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것도 너겠지. 최만식 회장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찾아내 기술, 유출 비자금 정관계 로비,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말이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권지혁은 거리를 둔 채 그녀의 능력을 시험했다.
그는 끊임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녀가 제시하는 분석에 대해 사소한 논리적 허점까지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동업자로 대한 것이 아니라 유용성을 검증해야 할 하나의 도구로 대했다. 하지만 강하나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자료를 보관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복수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이 데이터를 독학으로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전부 외울 정도로 읽었고 복잡한 재무제표와 회계장부를 이해하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했다. 이 자금 흐름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오후 하나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페이퍼 컴퍼니 블루스톤에서 이카루스 벤처 캐피탈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을 보세요. 시기적으로 아버님의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카루스 벤처는 태산그룹의 경쟁사인 넥스트젠 바이오에 투자한 기록이 있습니다. 권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경쟁사에 투자를 자해 행위라도 했다는 건가? 아니요, 이건 일종의 연막입니다. 최만식 회장은 넥스트젠 바이오의 유망한 기술을 헐값에 사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그는 그 정보를 일부러 언론에 흘려 주가를 폭락시켰고 동시에 아버님의 기술을 훔쳐 그 결함을 메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자금 흐름은 경쟁사를 죽이고 그 시체 위에서 자신의 기술을 완성시키려 했던 거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명쾌하고 논리 정연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가진 정보의 가치만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 정보를 다루는 그녀의 능력 자체를 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채 책상 밑에서 떨던 연약한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스크린 앞에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진 전사와도 같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때로는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는 질문과 답변에서 치열한 토론으로 발전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최만식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야. 모든 책임을 실무진에게 떠넘기고 빠져나갈 거다. 그렇다면 그의 목소리가 담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여기 아버지가 남기신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최 회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암호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직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내 팀에게 맡겨.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 손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본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단순한 정보원이 아닌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한편 그들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태산그룹의 최만식 회장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매ong청한 놈들 계집애 하나를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내 최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집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잿더리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CCTV 기록은 전부 삭제했고 관련된 놈들 입단속도 시켰습니다만 하지만 그년이 사라졌지 외장 하드를 들고 최 회장은 으르렁거렸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너희도 잘 알 텐데 그게 세상에 공개되는 날엔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교활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계집애가 갈 곳은 뻔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기어 들어갔을 거다. 권지혁, 그 젊고 건방진 놈. 최 회장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거미줄처럼 얽힌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경찰, 검찰, 심지어 국정원에 심어놓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연락해 강하나를 비밀리에 수배시켰다. 동시에 업계 최고의 해커팀을 고용해 K그룹의 전산망을 샅샅이 뒤지라는 명령을 내렸다. 권지혁이 그 애를 숨기고 있다는 물증을 찾아내 찾지 못하면 만들어내서라도 여론전을 시작해 K그룹이 비도덕적으로 경쟁사의 기밀을 빼내려 했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낮아졌다. 강하나를 찾는 즉시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해. 그날 밤 하나와 지혁이 작전실에서 밤을 새워 데이터 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스크린 전체가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다. B. 회장님, 헤드셋을 쓰고 있던 보안팀장의 긴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외부에서 최고 등급의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방화벽이 거의 뚫릴 뻔했습니다. 발신지를 추적해본 결과 태산그룹의 해외 서버로 확인됩니다. 권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최만식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스크린의 경고 메시지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하나 역시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전의에 불타는 빛이 감돌았다. 어둠 속의 체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상대가 첫 수를 두었다. 태산그룹의 해킹 시도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면전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금융시장이 개장하자마자 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K그룹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실패했으며 막대한 부실 채권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였다.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주식 시세와 관련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다. 비서실과 홍보팀의 전화는 불이 났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예상했던 수순이군. 그는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에 있는 하나와 연결된 내부 통신망에 대고 말했다. 화면 속의 하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제호 때문에 회장님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최만식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지. 권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 네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아주 고전적인 협박 방식이야. 그는 즉시 위기관리팀을 소집해 루머의 진원지를 역추적하는 동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에 나섰다. 시장은 K그룹과 보이지 않는 세력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들끓었다. 권지혁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모든 공격을 막아냈지만 최만식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작전실의 모든 스크린에 다시 한번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다. 하지만 이번엔 해킹이 아니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울렸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에 미승인된 접근이 시도되었습니다. 시청 소방 안전점검을 명목으로 한 인원들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지혁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었다. 시청 소방 점검은 사전에 반드시 공지되어야 하는 절차였다. 이것은 명백한 위장이었다. 최만식의 손이 K그룹 타워의 심장부 그의 개인 공간까지 뻗쳐온 것이다. 모든 외부 회선을 차단하고 펜트하우스 전체를 즉시 폐쇄해 경호팀은 A급 전투태세로 전환하고 그들이 한 발짝이라도 더 들어오면 누구든 상관없이 제압해. 명령을 내리는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실로 향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하나는 창백한 얼굴로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다. 외부의 소란스러운 소음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권지혁은 자기도 모르게 움직였다. 그는 성큼성큼 하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거대한 벽처럼 그는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걱정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가 있는 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하나의 떨림이 조금씩 멎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고 선 남자의 단단한 등 뒤에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종류의 안전함을 느꼈다. 밖에서의 소란은 몇 분간 더 이어지다 잠잠해졌다. 김 실장으로부터 상황 종료 보고가 들어왔다. 가짜 점검원들은 경호팀에 의해 모두 제압되었고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 위협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권지혁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행동에 스스로도 조금 놀란 듯했다. 언제나 이성과 계산으로 움직이던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괜찮나? 그가 물었다.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려던 그의 행동에서 단순한 거래 파트너에 대한 의무감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의 파편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데이터 분석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낮에 있었던 일은 두 사람의 단단했던 껍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하나는 마침내 아버지의 암호화된 음성 파일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헤드셋을 쓴 채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뒤이어 최만식 회장의 교활하고 위선적인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기술 이전을 종용하며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이었다. 파일이 끝나자 하나는 헤드셋을 벗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권지혁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슬픔이 잦아들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눈물을 그친 하나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연구실에서만 사셨던 분이셨어요. 세상 물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셨죠. 그저 자신이 만든 기술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거라고 믿으셨던 아이처럼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최만식 회장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접근했는지, 가머니설로 환심을 사고 함께 미래를 꿈꾸게 했는지, 그리고 가장 믿었던 순간에 어떻게 뒤통수를 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는지, 기술을 도둑맞고 산업 스파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아버지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며 그녀의 손을 잡았던 모습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에 사무치는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끝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작전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가 20살 때였지. 갑작스러운 사고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평생 충성을 맹세하던 친척들과 임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지. 그들은 아직 어린 내가 회사를 경영할 수 없을 거라며 K그룹을 조각내어 나눠 가지려고 했어. 그는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그들보다 더 독해져야만 했어. 감정을 드러내는 건 사치였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됐지. 그렇게 몇 년을 싸우다 보니 어느새 나 자신이 차가운 얼음 성벽이 되어 있더군.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몇 마디 말 속에는 화려한 K그룹 총수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하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방법은 달랐지만 그 역시 자신처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왔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려는 싸움. 그 공통점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한 두 영혼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유대감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거래나 동맹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고 근원적인 이해였다. 차가운 갑옷에 생긴 작은 균열 사이로 희미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한 그날 밤 이후 작전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권지혁의 차가운 이성과 강하나의 뜨거운 집념은 더 이상 따로 겉돌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최만식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들의 방역 계획은 더욱 대담하고 정교해졌다. 이제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만으로도 최만식을 법정에 세울 수는 있어. 권지혁이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진 증거 목록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를 동등한 전략가로 인정하는 신뢰가 묻어났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그는 분명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거다.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사고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서 형량을 줄이겠지. 몇 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그는 여전히 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가진 괴물로 남아있을 거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나가 그의 말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갑게 벼려진 복수심과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다시는 재개할 수 없도록 그의 제국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해요. 바로 그거야. 권지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최만식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야.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태산이라는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 우리는 그 성의 가장 약한 기둥부터 하나씩 무너뜨릴 거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증거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산그룹의 내부를 스스로 붕괴시키기 위한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전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최만식의 가장 충실한 신보기자 그룹의 2인자인 윤상무였다. 윤상무는 최만식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입니다. 하나가 윤상무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다. 그는 최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실리에 밝은 인물이죠. 그는 최 회장의 비자금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이 장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가 쉽게 배신할 리가 없어. 물론이죠. 하지만 그에게 더 나은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최 회장이 무너진 후 태산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우리에게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위험한 도박이야. 그가 이 사실을 최만식에게 알리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 그래서 제가 직접 그를 만나야겠습니다. 하나의 폭탄 선언에 권지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네가 위험에 처하는 건 볼 수 없다. 그의 반대는 단호했다. 이전에 그였다면 위험성을 계산하고 가능성을 따졌겠지만 지금 그의 반응은 철저히 감정적이었다. 그녀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회장님.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 싸움은 제 싸움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나 회장님의 등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윤상무를 흔들 수 있는 건 최 회장의 비리를 나열하는 회장님의 위협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인 제 목소리입니다. 제가 직접 그를 만나 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려는 강인한 전사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의지를 꺾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를 황금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과연 그녀를 위한 일일까? 아니, 그것은 그녀라는 날카로운 칼을 칼집 안에 가둬두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었다. 알겠어.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뜻대로 해.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한다. 모든 안전조치는 내가 직접 통제할 거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그 즉시 작전은 중단이다.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K그룹의 정보팀은 윤상무의 모든 동선을 파악했고 그가 혼자 있을 가장 안전한 시간을 확보했다. 작전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의 한 공원 주차장이었다. 권지혁은 수십 명의 경호원과 보안팀을 미리 주차장 주변에 위장 배치하였고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였다. 작전 당일 하나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옷차림으로 변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몸에는 위치 추적기와 초소형 도청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작전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현장에 나가 있는 김 실장과 경호팀으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목표, 차량 진입 확인.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속된 시간에 윤상무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하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에서 내려 윤상무의 차로 다가갔다. 권지혁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스크린 속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하나는 윤상무의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윤상무 혼자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하나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내가 강하나냐 겁도 없이 나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지? 윤상무님이야말로 대단하시네요. 최만식 회장의 개가 아니라 직접 주인을 선택하고 싶으신 모양이죠. 하나의 당돌한 첫마디에 윤상무의 표정이 굳었다. 하나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는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이 떠 있었다. 이 배는 곧 침몰할 겁니다. 상무님은 선택해야 해요. 최만식 회장과 함께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배의 선장이 될 것인지. 그녀는 최만식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의 일부를 보여주며 그들의 계획을 설명했다. K그룹이 태산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을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만식이 무너진 후 새로운 경영진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흘렸다. 우리가 원하는 건 태산그룹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썩은 머리를 잘라내고 건강한 회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 중심에 상무님이 서주셨으면 합니다. 윤상무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과 하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일까? 바로 그때 하나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권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5분 뒤 초회 회장의 비서실에서 윤상무에게 전화가 갈 거야. 긴급 이사회 소집을 핑계로 그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수작이지. 그가 우리를 믿지 못한다면 최 회장이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 잠시 후 정말로 윤상무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회장의 비서실이었다. 윤상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초회 회장은 이미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그가 무너질 때 모든 죄를 뒤집었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은 윤상무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끊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작전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지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은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하나는 차에서 내렸고 대기하고 있던 K그룹의 차량에 안전하게 올라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하나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권지혁의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다친 데는 없습니다. 여하.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가 그의 팔을 잡았다. 회장님. 권지혁이 멈칫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고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가장 위험한 첫 수가 성공했다. 이제 최만식의 제국을 무너뜨릴 두 번째, 세 번째 수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태산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특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찼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최근 K그룹과의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고전하고 출처불명의 악성 루머에 시달렸던 태산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집을 비장의 카드를 공개하리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다. 단상 중앙에선 최만식 회장은 오만함이 가득한 미소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오늘도 자신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충실한 신복인 윤상무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최 회장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초액은 우리 태산그룹을 흔들려는 비열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그런 작은 파도에 흔들리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우리 태산의 위대한 미래를 보여줄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저의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묵직한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곳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인물 K그룹의 총수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최만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권지혁, 네가 감히 이 신성한 자리에 발을 들여 당장 경비들은 뭣들 하는 건가? 저자를 끌어내. 하지만 권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조회 회장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나도 엄연히 태산그룹의 지분 3%를 보유한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니. 장내가 술렁였다. K그룹의 총수가 언제 비밀리에 경쟁사의 지분을 매입했단 말인가? 최만식은 말문이 막혔다. 권지혁은 주주로서 발언권을 요구했고 절차상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권지혁은 최만식의 바로 옆 발언대에 섰다. 그는 최 회장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좌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태산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태산그룹의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최만식 회장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최 회장이 준비한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블루스톤, 이카루스 벤처 캐피탈 등 수많은 유령 회사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초해만식 회장께서는 뛰어난 경영자이십니다.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를 들면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죠. 최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건 조작이야. 해라고. 하지만 권지혁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화면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태산그룹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내역 경쟁사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저지른 각종 공작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분노의 함성으로 변해갔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최 회장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저건 저 젊은 놈이 우리 회사를 삼키려고 벌이는 비열한 수작일 뿐이야. 그가 모든 것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윤상무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회장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윤상무에게로 쏠렸다. 최만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신복을 바라보았다. 윤상무, 제인 지금 무슨... 제어 역시 최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 죄 달게 받겠습니다. 윤상무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연단 위에 노트북에 꽂았다. 이 안에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내용이 담긴 모든 내부 자료와 녹취 파일 원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가장 믿었던 칼이 자신의 심장을 겨눈 순간 최만식의 오만한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윤상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K그룹의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배신자, 이 더러운 배신자. 이제 그는 더 이상 재계의 총수가 아니라 발악하는 한 마리의 늙은 늑대에 불과했다. 그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부정하며 소리치는 순간 스크린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두운 작전실을 배경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었다. 흠뻑 젖은 생쥐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분하고 강인한 눈빛을 한 강하나가 화면 너머 수백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최만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최만식 회장님.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오랜만입니다. 제 아버지 강진우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최만식은 화면 속의 하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죽었다고 혹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증인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당신은 제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기술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모든 진실이 담긴 증거를 가진 저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뼈에 사무치는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당신이 쌓아 올린 태산이라는 성은 제 아버지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거짓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곳으로 넥타이를 맨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최만식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만식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그의 제국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가면서까지 화면 속의 하나와 그 옆에 서 있는 권지혁을 번갈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단상 위의 권지혁과 스크린 속의 강하나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마침내 함께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 속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최만식 회장이 체포된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태산그룹의 붕괴와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TV뉴스에서는 연일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번 사태가 재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했고 인터넷은 성난 대중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혼란의 폭풍 속에서 권지혁은 모든 것을 차분하게 정리해 나갔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태산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고 그의 손을 잡은 윤상무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최만식의 남은 세력을 모두 뿌리 뽑는 데 앞장섰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최만식의 제국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흘러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최만식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진우 박사의 모든 혐의는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되었고 그의 이름과 명예는 사후에나마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언론은 그를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로 재조명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맑은 가을날 강하나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과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신문기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비석 앞에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진을 부드럽게 쓸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평온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깨끗해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알게 됐고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가 남기신 꿈을 이뤄 나갈게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등 뒤로 비추는 따스한 햇살이 마치 아버지가 그녀를 위로해주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묘소를 떠날 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하나는 권지혁의 호출을 받고 K그룹 타워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기는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문을 통해 당당한 방문객의 자격으로 그곳에 들어섰다.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그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최상층의 총수 사무실이었다. 권지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늘 있던 냉정함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왔으나?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만두지. 우리 사이에 그런 격식은 불필요한 것 같군. 그가 말했다. 오늘 널 부른 건 제안할 것이 있어서야.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류의 제목은 강진우 박사 기념 첨단 기술 연구소 설립 계획안이었다. 아버지의 기술을 기반으로 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연구소를 세울 생각이야.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기술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는 하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연구소의 초대 소장직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강하나 소장.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이자 그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려는 그의 진심이었다. 하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지혁 씨.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그 사무실에 마주 섰다. 노을이 지면서 서울의 하늘이 아름다운 금빛과 주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차가운 폭풍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바로 이 자리였지. 권지혁이 자신이 앉던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책상 밑에 흠뻑 젖은 생쥐 한 마리가 숨어 들어왔던 게 그의 말에 하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생쥐가 회장님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망쳐놓았죠. 평화로운 일상이라. 권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정체였어. 나는 내가 쌓아 올린 성벽 안에서 감정 없이 오직 계산만으로 살아가는 기계나 다름없었지.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그는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처음에는 널 그저 유용한 도구 혹은 성가신 문제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달랐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 두려움 속에서도 빛나던 지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용기.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어. 나 역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는 걸.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뒤흔든 것이다. 고맙습니다.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를 믿어주고 제 싸움을 함께 해줘서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이 사무실의 책상 밑에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한때는 쫓기는 소녀와 냉정한 총수였던 그들. 이제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눈부신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맞이할 새로운 날들이었다.